엄마 대체 왜 이래요? 왜 통장을 다 비우셨어요? 이제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다. 어머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상의? 너희가 내 인생에 대해 상의 한번 해본 적 있더냐? 저는 68세 박정숙입니다. 며칠 전 4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그 결과로 지금 홀로 속초 바닷가 원룸에 앉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평생을 함께한 가족을 떠났는지, 왜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가 되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아낙네였거든요. 남들처럼 시집가서 자식 낳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1977년 20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8년. 단 하루도 제 이름으로 산 적이 없어요. 처음 20년은 기철이 엄마였고 그 다음 25년은 윗집 며느리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년은 그냥 할머니였어요. 박정숙이라는 이름은 주민등록증에만 있었죠. 시집 갈 때 친정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정수가 시집은 가서 눈치껏 살아라.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다. 그 말이 제 평생 행동 지침이 됐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수발, 남편 뒷바라지, 농사일 도와드리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특히 까다로우셨어요. 이 밥은 왜 이렇게 되죽되죽해? 다시 해. 빨래 개는 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거다. 며느리가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루에 몇 번씩 혼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째 기철이를 낳고 둘째 미영이를 낳았는데도 시어머니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운다고 젖도 부족하다고 이것저것 다 트집이었죠. 남편한테 하소연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좀 참아줘. 나중에 나아질 거야. 나아지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나아진 적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뒤로는 더 힘들어졌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죽 끓여드리고 밤새 간병하는 것도 다 제 몫이었죠.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어머니가 깨셔서 이불을 다 적히셨는데 이불 갈아주고 몸 닦아드리고 하다가 그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런 걸로 우냐? 나도 젊어서 시어머니 모실 때 이런 거 다 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도 젊어서 똑같이 고생하셨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는 똑같은 고생을 시키시는 걸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남편하고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3년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58년을 같이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 기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아들이 늙은 엄마를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드디어 제가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했어요. 속초에 있던 작은 집을 정리하고 아들 네 집으로 왔어요. 서울 근교 신도시 34평 아파트였는데 처음엔 깨끗하고 넓어서 좋았어요.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고 며느리는 간호사예요. 손주가 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민준이, 유치원생 소은이. 처음에는 손주들 보는 재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침은 6시까지 준비해주세요.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거든요. 빨래는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민준이 학원 픽업은 어머니가 해주세요. 제가 일하느라 시간이 안 맞아서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이 반찬 너무 짜요. 저희는 싱겁게 먹거든요. 어머니 청소기는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도 시간 맞춰서 챙겨주세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 아이들 도시락 싸기, 학교 유치원 등교 준비. 며느리는 오전 근무라서 집에 없어요. 아이들 보내고 나면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에 간식 준비해.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젊어서 시어머니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번엔 제가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시어머니라기보다는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고맙다고는 하지만 제 의견을 묻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지시하고 감사 인사만 하는 거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손주 민준이 생일날이었는데 며느리가 친구들, 친정 식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만 했죠. 파티가 시작되고 다들 거실에서 케이크 자르고 웃고 떠들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도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준아. 할머니는 저쪽에서 드시면 돼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 생일상 차리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끙끙댔는데 정작 생일 파티에는 구경꾼도 못 되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평생 뭘 하며 살았나. 4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늙어서도 여전히 남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아들 방에 빨래를 넣어주려다가 우연히 책상 위 서류를 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증권들도. 그때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맞아. 엄마 명의로 된 통장들 다 내 이름으로 바꿔야지. 엄마 연세가 연세인데 뭔 일 생기면.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제 허락도 없이 옮기려 했던 거예요. 그때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도 제 것이 아니고 의견도 제 것이 아니고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일 뿐이구나.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남은 인생마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통장 서류를 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제 재산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 그건 정말 배신감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손주 민준이의 생일 파티에서 말이에요. 민준이 8번째 생일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가 준비하더라고요. 어머니 민준이 생일에 친구들 좀 초대하려고 해요. 음식 준비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히 도와준다고 했어요.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초대 명단을 보니까 이상했어요. 민준이 반 친구들 10명, 며느리 직장 동료들, 며느리 친정 식구들. 그런데 제 쪽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기철아, 우리 쪽 친척들은 안 부르냐? 엄마 집이 좁아서요. 그리고 아이들 중심 파티니까. 아, 그렇구나 했어요. 요즘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생일 당일 새벽부터 준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메뉴까지 다 정해줬거든요. 어머니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튀기고요. 김밥 좀 예쁘게 싸주시고 과일 플레이팅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생일 케이크는 제가 주문한 거 가져다 놓기만 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끙끙댔어요. 치킨 20마리 튀기느라 기름 냄새에 머리 아프고 김밥 100개 싸느라 손목이 아프고
그래도 손주 생일이니까 정성껏 했어요. 오후 3시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집안이 떠들썩해졌죠. 그때부터 저는 더 바빠졌어요. 아이들 음료수 따라주고 접시 나눠주고 흘린 거 치우고.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느라 바쁘더라고요. 어머니 접시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 아이들이 바닥에 흘렸어요. 어머니 음료수 떨어져 가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앉을 자리는 없더라고요. 거실 소파는 다 손님들이 앉아 있고 식탁도 아이들로 가득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주인 할머니가 손님 접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생일 케이크 자를 때였어요. 다들 거실로 모여서 민준이 둘러싸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서 제 앞치마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할머니도 여기 와서 같이 촛불 불어요. 할머니가 케이크 만들어 줬잖아요. 아,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손주라도 할머니를 챙겨주는구나. 민준이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준아. 할머니는 저쪽에서 보시면 돼요. 사진 찍을 때 너무 많으면 어수선해져요. 그리고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애들 엄마들이 다 와 있어서요. 나중에 민준이랑 따로 사진 찍어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그냥 부엌 문가에 서서 멀리서 봤어요. 민준이가 촛불 불고 다들 박수치고 사진 찍고. 저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민준이가 케이크 자르면서 자꾸 제 쪽을 봤어요. 할머니도 같이 하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생일 파티에서 빠져야 할 사람이구나.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정작 생일 파티의 주인공들 사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설거지를 마저 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파티가 성공적이었어요. 고맙다고는 하는데 뭔가 공허했어요. 마치 식당 직원한테 수고했어요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뭐지? 그리고 더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생일 때도 그랬어요. 며느리 친구들 와서 파티할 때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만 했어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들 승진 축하 모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 동료들 집에 와서 술 마실 때 저는 안주 준비하고 설거지만 했어요. 인사는커녕 소개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겸손한 게 좋은 거겠지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편리한 도움이었고 아들에게 저는 그냥 돌봐야 할 짐이었던 거죠. 그 다음 날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방에 빨래를 넣어주려다가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는 걸 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들이랑 보험증권들.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맞아. 엄마 명의로 된 거 다 정리해야지. 통장도 내 이름으로 바꾸고 보험 수익자도 바꾸고. 엄마 연세가 연세인데 뭔 일 생기면 복잡해져.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 그 모든 게 제 허락도 없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친구와의 대화였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 엄마가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금액도 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아닌데 왜 제 돈을 제 허락도 없이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날 저녁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철아, 엄마 통장 건드린 거 있니? 아, 그게? 엄마, 요즘 보험 사기도 많고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요. 그럼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엄마 돈인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차피 엄마 돈인데 뭐. 그 말이 제일 화났어요. 제 돈인데 왜 제가 나중에 말을 들어야 해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아요. 안전한 게 최고죠. 안전?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의견도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일 뿐이구나. 민준이 생일 파티에서 구석으로 밀려났던 것도 제 통장이 제 허락 없이 정리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우미였던 거예요. 편리할 때는 부려먹고 불편할 때는 구석으로 밀어내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4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남은 인생마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건 이후로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몸이 아프다고?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통장 서류 생각, 생일 파티 생각.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에 붙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기철아, 엄마가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엄마 그냥 체했나 보죠. 좀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그냥 체했을까 싶어서 하루 이틀 참았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혼자 동네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는 일 나갔고 아들도 회사 갔고 제가 아프다고 해도 모두 자기 일이 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고혈압이 상당히 심하시네요. 혈압이 180이 넘어요. 그리고 심전도 검사 결과 초기 협심증 증상도 보입니다. 협심증이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왔어요. 스트레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래,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가족분들께도 꼭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어르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집에 돌아와서 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기철아, 엄마가 고혈압이랑 협심증이래. 의사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 엄마 그래도 집안일은 좀 봐주셔야죠. 애들도 엄마 손에만 익숙해져서. 기철아,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리라고 해봤자 집안일 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실 수도 없고. 그때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응, 고혈압이랑 협심증이래.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저녁은 챙겨주실 수 있죠?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집안일을 부탁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야,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일을 못 그만두잖아요. 저희도 벌어야 사는데 어머니까지 쉬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때문에 일을 못 그만둔다고? 제가 부탁해서 이 집에 온 것도 아닌데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되겠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비도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라. 어머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집안일을 줄여봤어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청소도 하루 걸러 하루 하고.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어머니 요즘 집안이 좀 엉망인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도 최소한은 해주셔야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며느리가 해. 어머니 제가 일하느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결국 또 제가 해야 했어요. 약 먹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혈압이 더 올랐네요.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나요? 충분한 휴식이 정말 중요한데 의사가 뭐라고 하세요? 계속 이런 식이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더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그제야 아들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하더라. 무리한 일은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야 한다고.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하시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또 똑같았어요. 어머니 민준이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친정 부모님 오시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국 또 원점이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건 그저 며칠 참아줄 일이었지 근본적으로 뭔가 바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학원에서 데려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민준이가 무서워하면서 119에 신고했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한 걸음 차이였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정말 위험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왔는데 처음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놀랐어요. 하지만 의사가 나간 뒤에 하는 말이 엄마 그래도 너무 신경질적으로 구시면 안 돼요. 가족이 다 불안해져요. 신경질적으로? 제가 아픈 게 신경질적이라고요? 며느리야, 너도 좀 이해해줘.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좀 협조해 주셔야죠. 저희도 힘들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 말들을 듣는데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올 만큼 아픈데도 여전히 제가 가족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옆 침대에 계신 할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따님, 가족이 저렇게 나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이틀 정도는 조심스럽게 대해주더니 사흘째부터 또 원래대로. 어머니 좀 나아지셨죠? 그럼 내일부터 다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 건강은 그냥 불편한 장애물일 뿐이구나. 제가 건강해야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편해지는 거니까. 제 아픔은 그저 그들의 불편함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다시 봤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 고혈압, 정신적 안정과 충분한 휴식 필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는 절대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없겠구나. 제가 죽을 때까지 집안일 도우미로만 살아야 하겠구나. 그때부터 진짜 다른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고려해보게 됐죠. 응급실에서 돌아온 뒤로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집, 같은 사람들인데 뭔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도서관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새로 지은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속초시민도서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도서관이라. 학창시절 이후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봤어요. 조용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책 냄새도 좋고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어요.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책 정리, 환경미화, 독서 도우미. 자원봉사라. 집에서는 강제로 하는 일만 있었는데 자원봉사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저 나이가 많아도 자원봉사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어르신분들이 더 성실하게 해주세요. 어떤 일에 관심 있으세요? 글쎄요. 책 정리? 좋아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오시면 돼요. 그렇게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나 화요일, 목요일에 도서관 자원봉사 하기로 했다. 어머니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쉬세요. 아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날 하면 되지. 며느리가 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고집을 부렸어요. 첫날 도서관에 갔을 때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 할머니들이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반가워요. 네, 박정숙이라고 해요. 아,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서 자원봉사한 지 2년 됐어요. 저는 이영숙이고요. 3년 됐어요. 다들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정숙 씨는 어디 사세요? 아들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 그럼 좀 힘드시겠어요. 저는 혼자 살거든요. 혼자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 때는 늘 눈치 봤거든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혼자 살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맞아요. 영숙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며느리랑 같이 살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잔소리 듣고 집안일만 하고.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네, 3년 전에 나왔는데 진짜 이게 산 거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을까? 혼자 살면 뭐 하세요? 글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보고 싶은 TV 보고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제일 행복해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여기 도서관에서 여러 활동도 해요. 독서 모임도 있고 글쓰기 교실도 있고. 글쓰기 교실요? 네, 매주 금요일에 해요. 선생님이 와서 일기 쓰는 법, 수필 쓰는 법 알려주세요. 글쓰기라. 젊었을 때 일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시집 가고 나서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좋을까? 외롭지 않을까? 그런데 순자 할머니, 영숙 할머니를 보니까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기가 넘쳤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점심 준비는 누가 해요? 미안하다. 도서관에서 늦어졌다. 어머니 집안일 먼저 하시고 그런 거 하세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저는 지금 점심 준비 안 했다고 잔소리 듣고 있는데 순자 할머니는 지금쯤 혼자서 좋아하는 음식 해먹고 있겠구나. 다음 주 목요일 도서관에 또 갔어요. 이번엔 글쓰기 교실도 신청했어요. 어머니 또 가세요. 자주 나가시면 집안일이 밀려요. 한 번만 더 가보자. 글쓰기 교실에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은 30대 여자분이었어요. 오늘은 나의 어린 시절이라는 주제로 써보세요. 기억나는 것부터 하나씩 적어보시면 돼요. 나의 어린 시절. 펜을 들고 생각해 봤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써본 건지. 기억도 안 났어요. 10살 때 친구들과 뒷산에서 도토리 주웠던 일,
하나씩 써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 씨 글 잘 쓰시네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저희 다음 주에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 떨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카페에서 수다를? 저는 카페에 가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같은 나이끼리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다음 주 카페에 가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들이 커피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마치 젊은 사람들 같았어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어요? 저는 요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가요? 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데 정말 좋아요.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저는 노래교실 다녀요. 옛날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다들 뭔가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을. 정숙 씨는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 지금 해보고 싶은 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젊었을 때 꿈이 뭐였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그림을 그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제 친정 부모님 오시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응.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혼자 산다면 내일 그림 용품 사러 가볼 수도 있겠는데. 그때부터 진짜로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삶,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 도서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집, 같은 일상인데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68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건 쉽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돌아온 뒤로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영숙 할머니는 요가하러 갔을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세상 생각뿐이었어요. 며느리가 눈치를 챘나 봐요. 어머니 요즘 뭔가 딴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리고 도서관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에 소홀해지시는 것 같은데. 소홀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일주일에 2번 도서관 가는 게 소홀해지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이틀만 가는 건데 뭐가 소홀해? 그래도 어머니가 집을 비우시면 저희가 불편해져요. 불편하다. 제가 없으면 불편하다고요? 그럼 제가 있을 때는 편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해주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68년 동안 나를 위한 하루가 단 하루라도 있었나? 없었어요. 단 하루도. 20살에 시집가서 시어머니 눈치, 30대에는 어린 자식들 뒷바라지, 40대에는 시부모님 간병, 50대에는 자식들 결혼 준비, 60대에는 남편 간병. 그리고 지금은 손주 뒷바라지에 며느리 눈치. 그럼 언제 나를 위해 살 수 있지? 70대? 80대? 그때까지 기다리면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릴 텐데. 다음 날 도서관에 가서 순자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순자 할머니 처음에 혼자 살기로 결심했을 때 무서웠어요? 그럼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글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눈에 생기도 없고 표정도 어둡고.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싶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할 텐데.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족이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가족은 아니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족. 그럼 지금 우리 가족은 뭐죠? 저만 희생하고 나머지는 편한 게 가족인가요? 그날 오후 혼자 속초 시내를 걸어봤어요. 오랜만에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거였어요.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는데 작은 원룸들이 많더라고요. 원룸 임대라는 팻말도 여러 개 보였고요. 저기서 혼자 산다면 어떨까? 상상해 봤어요. 아침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었어요. 부동산에 들어가 볼 용기는 없었지만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매물들을 봤어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도 있고 평생 모은 적금도 있고. 아, 그런데 그 돈들을 아들이 관리하려고 했지. 그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제 돈인데 왜 제가 허락을 받아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제 통장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아직 아들 이름으로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다.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제 통장들을 새로운 지점으로 옮겼어요. 아들이 모르는 지점으로요. 어머니 계좌 관리 때문에 왔는데.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 명의 계좌들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물론 가능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제 돈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어르신 혼자 사실 집 찾으세요? 네, 조용하고 깨끗한 곳으로요. 바다 보이는 곳은 어떠세요? 여기 원룸인데 아주 깔끔해요. 보여준 집은 작지만 정말 예뻤어요. 햇살도 잘 들고 창문 너머로 바다도 보이고. 보증금은 얼마예요? 300만 원이고 월세는 35만 원이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가족들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는 뭐지? 48년 동안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직장 동료 이야기하고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하고 저만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오늘 뭐 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글쎄다. 대답할 게 없었어요. 집안일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집에 계시니까 별일 없으시겠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별일 없다. 맞아요. 제 하루하루는 별일 없는 하루들이었어요. 그때 확실히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별일 있는 하루를 살아보자. 그날 밤 조용히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살림살이는 다 두고 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꾸며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들한테 줄 편지를. 기철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거라.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결심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하는 날.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엄마,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저녁 부탁드려요. 응, 알았다. 그게 며느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전 10시쯤 아이들이 다 나간 뒤에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와 제가 써놓은 편지만 들고. 편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뒀어요. 아들이 퇴근하면 제일 먼저 보게 될 곳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어요. 어르신, 정말 결정하신 거죠? 네, 오늘부터 살고 싶어요. 그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데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구한 거였거든요.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원룸에 작은 주방, 작은 화장실. 그런데 왜 이렇게 넓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 제 집 창문으로 바다를 보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생필품을 사러 나갔어요. 컵, 접시, 수저, 이불. 기본적인 것들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먹을 것을 생각해서 장을 봤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되는 거예요. 김치도 제가 좋아하는 덜 매운 걸로, 반찬도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 장바구니가 가벼웠어요. 저녁 7시쯤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편지를 받나 봐요. 나는 내 집에 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집은 여기잖아요. 아니다. 거기는 내 집이다. 나는 내 집에서 살겠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어디 계신지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모시러? 나는 납치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뺏어서 말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나가시면 어떡해요? 상의? 너희가 내 인생에 대해 상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그게. 그렇지만 내 통장 옮기는 것도 내한테 말했더냐?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 마음 한번 물어봤더냐? 며느리가 할 말이 없나 봐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뭐가 불만이세요? 말씀해 주시면 다 고칠게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기철아,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엄마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할머니만 찾는데. 애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 소은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아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애들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어요.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이제는 너희가 직접 돌봐라.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으시고. 돈 없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너희가 함부로 건드리려고 했던 그 돈 말이야.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안전하게? 제일 안전한 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다. 그때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고. 이기적이라고요? 68년 동안 남만 위에 살았던 사람한테 이기적이라고요? 이기적?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기적이냐?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48년 동안 시집살이하고 3년 동안 너희 집에서 또 며느리 노릇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들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집안일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손주들 생각이 자꾸 났어요. 밤 9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여기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줬더니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기철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다만 엄마를 엄마로 안 봤을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나는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었잖아. 엄마가 아니라 도움이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엄마가? 아니면 엄마가 해주는 일이? 아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기철아, 이 편지 받아라. 미리 써놓은 편지를 건네줬어요. 편지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써놨다. 아들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더니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에 돌아와 주세요. 우리도 엄마 필요해요. 필요하면 가끔 놀러 와라.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살겠다.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아프면 어떻게 하고? 걱정 마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볼 자격이 있다. 아들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그럼 일주일만 계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기철아, 이건 일주일 해볼 일이 아니다. 엄마는 진짜로 여기서 살 거다. 아들이 돌아간 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달빛이 반짝였어요. 68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방의 달빛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어요. 내일 누구를 위해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걱정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전 8시 30분.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빨래 돌리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제게 뭘 시키지도 않고. 이게 바로 자유구나 싶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하지?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루.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68년 동안 이런 아침을 한 번도 못 가져봤구나. 커피를 끓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진한 커피를. 집에서는 며느리가 연한 커피를 좋아해서 맞춰줬었거든요. 커피 향이 작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제 향이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게 마치 숨 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숨을 쉬는구나. 오전 10시쯤 장 보러 나갔어요. 마트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어제 이사 오신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숙이라고 해요. 아, 저는 최미자예요. 바로 옆집이에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그럼 저하고 같이 장 보러 다녀요. 혼자면 양 조절도 어렵고.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어요. 미자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혼자 사세요? 5년 됐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글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잔소리 안 듣고 보고 싶은 TV 보고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미자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그런 하루들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오히려 자유로워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다 좋으시고. 아, 그리고 동네에 노인대학도 있어요. 노인대학이요? 네, 거기서 글쓰기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정숙 씨도 오세요. 재미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요?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그림을.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아무도 너무 맵다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매워도 되는 김치찌개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동네를 걸어봤어요. 바닷가를 따라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때 옆에 앉으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저도 3년 전에 여기 왔어요. 아들 집에서 살다가 나왔거든요.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때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도 미자 할머니도 다들 혼자 살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였어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저녁 때 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하루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다. 좋다. 정말요? 그럼. 그래도 집이 그리우시지 않아요? 집이 그립냐고요? 어떤 집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제가 편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안 그립다.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찾아요. 왜 안 오시냐고. 민준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민준이하고 소은이는 주말에 놀러 오라고 해라.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없다.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슬펐어요. 손주들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과 며느리 집에서 도우미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요.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온다면 진짜 할머니로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집안일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할머니로.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가 보고 싶은 TV를 봤어요. 옛날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이었어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서 맞춰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 불렀어요. 크게 마음껏. 울고 넘는 박달재가 웬 말이냐. 68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는 노인대학에 등록했어요. 미자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요.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써보세요. 나의 새로운 시작.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야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산다. 글을 쓰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도 기쁜 눈물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카페에 갔어요. 정숙 씨 정말 생기가 나셨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요? 네, 뭔가 자유로워 보여요. 자유로워 보인다. 맞아요. 저는 지금 자유로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68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구나.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제 방 창문으로 보는 달. 누구와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제 것인 달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걸요. 혼자 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다를 보면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달라 보였어요. 기철아,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혼자 사세요? 응. 보다시피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하나하나 꾸민 공간이었어요. 창가에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도 있었고 비좁지만 따뜻한 제 집이었어요. 엄마가 그림을 그리세요? 응. 노인대학에서 배우고 있어. 아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처음 저를 보는 것처럼.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아들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없다. 나는 여기가 좋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기철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야지. 이제 다 어른이잖아. 하지만 애들이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주말에 데려와라.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거지.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엄마를 엄마로 안 봤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도 본인 인생이 있으신 건데? 저는 그걸 생각 못했어요. 68년 살면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지 이제서야 알겠다고. 반성은 안 해도 된다. 다만 이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민준이가 할머니한테 주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써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주말에 애들 데려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응. 하지만 놀러 오는 거야.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거고.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가볼게요. 너무 오래 있으면 엄마 방해될 것 같아서. 방해? 예전에는 제가 아들 방해가 될까봐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아들이 제 방해를 걱정하는 거였어요. 기철아, 이거 받아라. 제가 미리 써놓은 편지를 건네줬어요. 또 편지예요? 응. 엄마 마음을 정리한 편지야. 아들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기철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거라. 서로 의지하되 서로를 구속하지는 말거라.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엄마도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걸.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들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어머니의 박정숙 씨께?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어머니의 박정숙 씨라니. 언제든지 와라. 하지만 미리 연락해라. 나도 이제 바쁜 사람이야.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세요? 글쓰기 교실, 그림 교실, 독서 모임. 할 일이 많아.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엄마는 처음 보는 거겠죠. 아들이 돌아간 뒤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빨갛고 아름다운 석양.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보는 석양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나이는 68살이지만 박정숙으로서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평생을 남만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까요? 기억하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남은 인생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저는 68살에 처음으로 박정숙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이름을 되찾으실 건가요? 이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언제 그 이름으로 살아보실 건가요? 이 글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